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예. 메르켈 총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좀 어렵죠. 그렇죠? 앨런 머스크. 회장 아시나요? 앨런 머스크.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주로 가는 뭐 그런 우주 탐사 계획 등등을 좀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아시나요? 모르세요? 여러분 다 공부하시느라고 영화도 안 보시고 그러시나 본데,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있죠. 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퀸 밴드가 대단히 인기를 끌었는데, 예전에 그 퀸에서 이제 기타를 담당했던 브라이언 메이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는 너무 좁은 얘기. 이분 천문학자 맞습니다. 예. 세 분 다 물리를 공부하셨어요. 물리를 공부했어요. 물리를 공부하신 중에 이분은 고다드라고 미국 우주개척 개발의 그 선구자시고요. 이분은 여기 계신 분은 무어라고, 무어의 법칙 아시나요? 무어의 법칙이 그 반도체 집정률에 대한 법칙인데, 예측인데 그것이 계속 맞아왔죠. 그렇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물리학을 전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근데 물론 물리학을 공부하면 다른 분야보다 뭐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뭐 있다, 나온다, 그런 것을 바로 증명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면은 전체 물리 전공자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야 불문하고 훌륭한 사람이 몇 명인가에 대한 것을 조사해 봐야 되죠. 그렇죠? 비율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경우를 봤을 때 물리 분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물리 분야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물리를 공부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그래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학이란 무엇일까요? 물리학이란 것은 그 물리라는 그 단어가 보면은 물질에 대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 학문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과, 여러분 물질이 뭔지 다 알죠? 물질과 그리고 시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물질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지하든 하든 않든 간에 물질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많은 위대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우리가 알만한 분으로는 이분이 있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 그렇죠?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걸 하셨는지 잘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아르키메데스가 그리스 시대부터 물리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물리학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몇천 년 정도.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은 인류와 함께 발전한 학문이고 아주 그 뼈대가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생 학문에 비해서 물리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몇몇 학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많은 그 학자들이 물리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분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자면은 한 달도 부족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몇몇 분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유명한 분이 뉴턴이죠. 그렇죠? 뉴턴은 최초로 그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성공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맥스웰인데, 맥스웰이 그 전에 이제 전기와 자기 현상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자신이 이름이 붙은 방정식을 남기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전기 현상이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나타냈죠.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가 끝날 때 타임지에서 전 분야 불문하고 한 분을 맨 오브 센츄리를 뽑았는데, 과학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뽑았을 때 그때 뽑힌 분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맨 오브 더 센츄리였죠. 그렇죠? 물리학자로서. 예? 대단한 거죠. 그 세기에 한 명을 봤을 때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업적을 말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 근데 아인슈타인 이분은 우리에 대한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바꿨고, 그렇죠? 그리고 양자역학을 시작하는데 기여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전기와 자기현상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냥 하나다,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놀라운 업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맥스웰 등등에 의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물리학이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0세기 초는 물리학의 끝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물리학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이 러더포드가 원자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미시세계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에. 그래서 이 미시세계에 지배하는 그 물리학이 기존의 물리학이 아니라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끌은 지도자가 바로 니일스 보어였고, 그 다음에 그 슈레딩거나 하이젠버그가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원리들을 발견해냈죠. 그 밖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물리학에 큰 집을 짓는 데 많이 기여했습니다. 물리학의 발전 과정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종종 수학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수학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과 확연히 다른 점은 물리학은 자연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지어내서 하는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자연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연을 경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관찰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집중해서 보는 관찰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관련된 것인지를 통제된 하에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실험인데,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관찰, 실험을 설명하는 이론과 원리까지 발견하는 것이 물리학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죠. 그럴 때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기회죠. 그 이론하고 실험이 맞지 않는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론을 종종 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됐구나.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을 수정을 해서, 원리를 수정해서 새로운, 보다 일반적이고 그 모든 것을 아울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변증법적인 정반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가설을 설정했는데 그게 시험이 실패하면 다시 가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계속하다가 가설이 입증이 되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실제로 물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예를 살펴보면 지상운동과 행성운동이 별개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세기 전에. 근데 그것이 사실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의 의의가 그겁니다. 그리고 뉴턴이 입자설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입자라고 했는데 입자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애돌이, 간섭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파동이다,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기현상, 자기현상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패러데이나 암페어나 이런 사람들이 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히 연관이 아니라 정기현상하고 자기현상이 같은 거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거다라는 것을 밝혀낸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무슨 쌍둥이 패러독스나, 그렇죠? 아니면 길이가 폴벤 패러독스처럼 길이가 짧아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걸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정기현상하고 자기현상이 한 가지인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기현상, 자기현상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05년의 특수상대성 원리죠. 근데 이것은 등속으로 운동하는 경우에 있었던 것이고, 가속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성형을 느끼게 되는데, 관성형은 사실은 힘인데, 일종의 그게 중력하고 중력 같은 힘하고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또 그 시공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밝혀내게 됐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의 골치를 썩히고 있었던 것이 흑체 복사의 문제인데, 흑체 복사를 이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인이나 아니면 레일리 같은 사람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물리학의 대가들이 이론을 냈는데, 이론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플랑크가 에너지는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대단히 과감하고 놀라운 제안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 무렵에 또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은 입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넓은 관점에 멀리 떨어서 바라보게 되면 둘 다 맞는 거고 이중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파동은 바로 알갱이 입자들이 존재할 확률성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아주 놀라운 그 물리학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기학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속 전화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가속하는 전화는 에너지를 잃고서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핵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가 원자설을 내므로써 또 한편 양자역학이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물리학뿐 아니라 많은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현재의 법칙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의 최선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궁극적인 법칙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로 도달한다는 건 사실은 완전히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점점 우리가 그 근처에 점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법칙, 유명한 거 몇 개 한번 집어봤어요. 물리학 법칙. 하나는 여기 뉴턴 법칙이죠. 뉴턴 법칙은 보통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뉴턴의 역학의 법칙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가운데가 그 중에 이제 그 가속도 법칙이죠. F equal ma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크게만 나타낸 겁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그리고 좀 뒤의 시기에 맥스웰이 밝혀낸 것이 바로 이 맥스웰의 네 법칙인데 맥스웰은 참 운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맥스웰이 한 일은 요 항이 필요하다. 그 전에 관찰된 바가 없었던 요 항이 필요하다는 걸 딱 넣었더니 이 네 개의 법칙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규칙성이 있는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네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후대에 이 법칙을 가리켜서 각각의 법칙은 다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웰 법칙, 맥스웰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자계의 모든 현상이 거의 설명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법칙이 이제 20세기에 나온 슈레딩거의 이퀘이션이죠. 근데 이런 법칙들을 보면은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수학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학을 안다면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됐다는 건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물체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전자기 장이나 뭐 그 외 전하나 등등에 대한 상관관계나 아니면은 뭐 이 파동의 그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간단한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간단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마 훨씬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종종 이런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 중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 바람에 시험이 어려워졌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느끼면 할 수 없지만은 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학생들 시험 문제 어렵게 하려고 법칙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연상을 잘 이해하려고 만드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저는 물리학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그러니까 뭐 미술이나 음악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을 하지만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일단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게 쉽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운데 왜냐면은 수리적 규칙성이 있어요. 이 네식이 앞에 보여드렸던 맥스웰 방정식을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에서 다시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앞에 있던. 근데 보면은 이 네식이 상당히 깔끔하고 아름답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요식보다는 앞에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요식에 보면은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면, 홀극이 있다면은 완전히 네식이 대칭적이 됩니다. 이 두 식이 대칭적이 되고 두 식이 완전히 대칭적이라 하면 B랑 E를 바꿔쳤을 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마그네틱 홀극이 없죠. 자기 홀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보기에 달라 보이지만은 이 식 자체가 상당히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자연에 있는 물리량들끼리의 어떤 수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놀랍긴 해요. 왜 저런 수식이 존재할까 자체부터 상당히 놀랍고요. 아주 정량적으로, 그렇죠? 이쪽이 증가하면 이쪽이 증가한다. 이쪽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런 두리뭉술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정량적인 수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식 자체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대단히 간단하죠. 이 간단한 식, 이 4개가 자연계에 있는 전기장, 자기장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리학은 끝,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맥스웰 방정식을 보고. 너무나 우아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이 일반성이 있습니다. 일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계의 법칙, 물리 법칙은 뭐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법칙이라 하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게 바로 법칙이죠. 그래서 일상뿐 아니라 우주, 그렇죠? 우주, 만유 인력을 예를 들자면은 또는 원자, 이 세계 어디에서든 성립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 법칙이고 그것이 물리 법칙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물리학이 얼마나 매력 있는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물리학은 또 이제 저는 멋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의 법칙이 존재하죠. 물리학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칙에는 보면은 위반되는 것 같아도 다시 성립하고 그래요. 그 예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그렇죠?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멈춰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이제 에너지가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서 잘 생각해 보면 열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열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체를 그 전에 물체를 던지면은 올라가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뭐 포텐셜 에너지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열 에너지를 고려하면 또 그 에너지 손실되는 경우도 보정이 되고, 또 화학 반응 있을 때 화학 에너지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핵 분열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질량까지 고려하게 되면 다시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렇죠? 그런 걸 다 보면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법칙이 막연하게나마 존재할 것 같은 믿음을 갖게 해요. 아, 법칙이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법칙을 찾아 나서는 거죠. 법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 실패했네. 야, 멈추자. 이렇게 할 텐데 계속 물리학자들은 법칙이 존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대칭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 한번 그림을 보면은 이분이 에밀 네던데 아마 가장 유명한 여성 물리학자들, 수학자 중에 한 분일 텐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연계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넓은 우주 공간을 보게 되면은 물체가 옆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동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등성. 어떤 것이 동등하냐 안 하냐, 구별 가능하냐 안 하냐, 또 시간에 따라서 구별 가능하냐 안 하냐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이 있고, 아까 말한 위치의 동등성이 운동량 보존과 관련이 되어 있고, 방향에 대한 동등성이 바로 가운동량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에밀 레이던데, 이 대칭성이라는 것은 많은 보존 법칙의 근거이면서 수많은 물리적 통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빨리 푸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요소 또는 대칭성을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간파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한 페이지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마디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리의 매력이긴 한데, 그 물리학의 매력은 종종 이 대칭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명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명하다. 물론 다른 분야도 사람들도 많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겠지만, 자명하다는 게 뭐냐면은 증명을 좀 하다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맞다는 건 너도 알지? 자명하지? 하고서 넘어가요. 근데 수학에서는 종종 허용되지 않아요. 수학은 끝까지 해가지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학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하다가 자명해. 이거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게 가능하게 된 거는 종종 경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물리가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물리를 가르치면은 이게 왠지 뭔지 잘 몰라요. 재미가 없어요. 수학은 잘하더라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리에 대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물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재밌게 되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약간 대충 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원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또 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련된 수학 법칙하고 원리로 정확한 숫자를 맞춰내는데, 가령 이 알파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알까 모를까 모르겠는데 파인 스트럭처 콘스탄트라고 해서 양자역학에 나오는 어떤 상수예요. 이 알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더 기본 상수로 이루어진 건데 여러 가지 실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하고 측정하는 것 별개로, 실험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실험과 측정하는 것 별개로 이론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큼이 이론하고 실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수가 몇 개죠?
몇 개예요? 유효 숫자? 8개죠, 그렇죠? 유효 숫자 8개로 이론하고 실험이 맞출 수 있는 학문이 몇 개나 될까요? 없죠, 그렇죠? 물리학이 아마 가능한 거의 유일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도 아주 정교하게, 실험도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의 분야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막 교과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만드는 규칙이 아닌데도 정말 멋지다는 느낌을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 자연이.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걸 내가 밝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리는 세상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 전구, 레이저, 트랜지스터, 반도체, CCD, 광통기 이런 것들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이론을 토대로 되었거나 물리학자들이 직접 구현했거나 아니면 물리학자가 구현해서 이것을 실생활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거나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리라는 게 자연의 핵심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식을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시라는 그 문학의 어떤 뭐 형태 중에 시가 있잖아요. 시라는 게 짧게 쓰죠, 그렇죠? 짧게 쓰고 막 이렇게 운율도 맞추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는 시는 이래요. 시는 뭐냐면은 짧게 쓰면 시고 뭐 길게 쓰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길게 쓰는 시도 있어요. 시는 제 생각에는 어떤 현상을, 어떤 느낌을, 감정을 표현할 때 아주 적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물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리가 수식이 막 이런 동반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자연상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면서 또는 충분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조합해 보면은 종종 이거 세상에 대해서 누가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교하거든요. 너무 법칙이 간략하고. 근데 이런 것은 제가 종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이것이 잘 짜여져 있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학적이라는 게 뭐냐? 물리학적이라는 게. 물리학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상은 관심사를 볼까요? 관심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부터 있는 모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어떤 게 물리학의 대상이냐? 제한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작든 소립자같이, 크든 우리 우주처럼, 차갑든 극저온의 상태, 또는 뜨겁든 플라즈마나, 간단하든 원자나 아니면 복잡하든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나, 또 딱딱하든 또 다이아몬드처럼 물렁물렁한 거, 연성물질 연구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체든 고체든 이런 무생물이든 또는 심지어 생명체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하면 물리고 어떤 대상을 안 하면 하면 물리고 하면 물리가 아니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쩌면 질문에 대한 걸 수 있어요. 질문은 옛날에 이제 자연 철학이 바로 물리였는데 이제는 물리가 이제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야는 화학에 떼어주고 어떤 거는 지구과학, 우리가 말하는 지구과학에 떼어주고 다 떼어줘가지고 이제는 많이 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걸로 좁혀졌는데 좀 좁은 의미에서의 물리를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물체의 운동.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마치 영화를 쫙 찍었을 때처럼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가는지, 이런 것이 물리의 주된 관심 대상 하나이고, 그리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 힘,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물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 또는 그 내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정말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도 물리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시공간이란 무엇인가, 시간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상대성 이론에서처럼 또는 일반 상대성처럼 어떻게 시공간이 굽어져 있는가, 그렇죠? 질량 근처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물리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방법론은 무엇인가? 종종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제 물리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방법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궁극적인 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 존재를 찾습니다. 가령 에너지나 운동량이나 자유에너지나 엔트로피나 또는 액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리량이 있어요. 이런 양들이 물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양들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존되거나 또는 이런 양들이 극대거나 극소거나 하는 걸 딱 찾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다루는 대상이나 언어가 이런 것일 때 보통 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시공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 수리적으로 예측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학 방법론에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만 고려하고 과감한 근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리에서 되게 매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취해서 대충 알고 만약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좀 더 자세한 걸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물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법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수리적인 이론을 만들고요, 보통 물리에서는. 그리고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머지는 싹 무시합니다. 싹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시는 싹 하는데 왜 무시할 수 있느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눈을 가릴 뿐이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평균을 내면 싹 사라져 버려서 아무 기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들여다보는 데는 물리학적인 방법론이나 사고치기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상이 이렇게 복잡한 삼라만상을 간단한 원리로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상화를 하게 되고 그 모델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다룰 때 핵심만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인데 Everything should be kept as simple as possible, not simpler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까지만 남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더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걸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만 보는 것이고 이 핵심을 본 다음에 주제가 바뀌면은 다른 어떤 근사, 다른 모델화 이런 걸 해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물리학의 분야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종종 혼동하는 게 물리학의 분야와 과목하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물리학의 과목하면은 이게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과목인데요. 또는 고전역학 또는 뉴턴역학이라는 역학이 있고요. 전자기학, 양자역학, 연력학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종종 질문해요. 아, 나는 커서 뭐 전자기학을 전공할 거야. 아니면 양자역학을 전공할 거야. 일부 맞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과목이라는 거는 이 많은 과목들은 사실 100여 년 전에 이미 정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활발하게 연구하는 것들은 이것 너머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 분야들은 대학에서 분야를 나눌 때 하는 분야들은 입자나 핵물리학 같은 분야가 보통 비슷하게 묶여지고요. 원자물리학, 광학, 응집물질 또는 고체물리학 또는 통계물리학, 생물물리학 그리고 기타 다른 물리학 분야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것과 상관이 없느냐? 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대부분 이 전공 분야를 연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물리학의 분야가 되게 오래됐고 우리 물리학의 기초적인 내용도 이미 한 대략 100년 전쯤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점은 교과서가 잘 바뀌지 않아요. 생물 분야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5년 단위로 바뀌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죠.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근데 5년 정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면은 교과서로서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있는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게 되는 고전역학 한 몇백 년 됐죠, 그렇죠? 200년.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대략 기본적으로 100년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교과서로 공부해도 하나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분야는 이러한 분야들이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야들은 사실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대략 여러분이 들어봤겠지만은 생물물리학, 생물학을 이제 물리학의 범주로 들여서 연구하는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의학, 사회물리학, 심지어 그 이상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학의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리학의 성과로는 전자공학, 트랜지스터 발명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쇼클리, 바딘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다 물리학자들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발명으로부터 전자공학이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주공학, 로켓 쏘아 올리는 거 전적으로 물리학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등등 많은 분야들이 물리학에서 이룩한 어떤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응용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제 물리학의 궁극적 구성을 다 우리한테 알려주었죠, 이미. 그리고 시공간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스페이스 타임이 어떠한지도 알려줬고. 그리고 물질의 물성, 자성 이런 것들 우리가 고대인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자성이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분야인데 이미 우리 인류는 자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거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뭐 초전도성이나 홀 효과 이런 것들도 새로 발견했고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주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블랙홀, 다크 에너지 같은 것이 우리가 직접 가보질 않았어도 우리가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계 같은 경우에 사회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 복잡계의 특성 또한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리학자의 눈에서는 아주 놀라운 규칙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현상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었는데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 반하는 것 같죠.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점점 무질서해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생명은 대단히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물론 여러분 다 알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은 생명계는 그래서 계속 엔트로피의 방해를 넘어서면서 우리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이제는 물리학의 분야에 들어와서 물리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페이지 걸쳐서 우리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52년에 학과가 설립을 했고요. 6.25 동란 중에.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는 분이지만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의 제자셨던 강성현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입자물리 실험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입자물리 실험의 메카가 되었고 시카고 대학에 계신 김영기 교수님이나 서울대에 계신 김성기 교수님 등의 세계적인 연구자를 많이 길러냈어요. 그리고 통계물리학에서도 고려대학교가 연구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강우영 교수님이나 엄정인 교수님 등등 교수님들이 통계물리학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대학에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같이 연구하시고 하셨었죠.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물리학과에는 많은 연구단과 BK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단에서 연구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입자 및 핵물리 분야인데 그 외에도 응기물질 분야나 광학원자물리나 생물물리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생물물리 분야에서도 국내 최초로 육성을 해서 선도적 그룹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는 건 이제 물리학 공부에 관심이 당연히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데 물리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미 요즘에 워낙 정보가 좋아서. 근데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학은 사실 제 생각에는 물리학의 약 언어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학을 통해서 모든 법칙이 기술되고 풀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인접 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나 생물학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생물학이 싫어서 물리하고 또는 물리가 싫어서 생물학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그들 분야들이 상당히 이제는 시너지를 갖고 발전해 나가는 분야인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서 물질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연구하는 데 있어서 화학이 아주 중요한 인접 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1세기가 생물학의 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물학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물질계의 발달은 상당히 이룰 만큼 이뤘는데 비해서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계속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의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생물학이고 생물학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한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생물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리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코딩 여러분의 중요하죠. 코딩 이번에 공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코딩 공부한 적 있나요? 코딩 말고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이 물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물리학을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코딩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험이라는 분야가 있고 이론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실험 분야에서는 우리가 직접 실험하는 경우에도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컴퓨터로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기계가 알아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론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학적으로 이론을 푸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하기 어려운 거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실험할 때는 그걸 전산모사 연구한다 그러는데 전산모사를 한다 그러는데 전산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면은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문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리 문제를. 그래서 코딩이 매우 아마 미래에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로 또는 전자학도 되게 중요한데 회로나 전자학을 잘한다면
잘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지만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든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왜 그 물리학에서 중요한지는 뭐 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가령 벡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물리량은 다 벡터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물리량들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물체의 시공간적인 운동인데 시공간적으로 운동한다는 뜻은 시공간적으로 위치나 이런 물리량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미적분학적으로 어떤 시각각으로 물리량이 변합니다. 근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물리량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바로 뭐예요?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이게 광학에서 많이 나오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빛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죠. 이런 미분 방정식이 바로 거의 뭐 물리를 제외한 모든 학문에서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미분 방정식 형태이고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많은 그 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가 행렬입니다. 행렬.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행렬을 왜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행렬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 그래서 이 행렬 형태를 다루는 선형대수라고도 매우 중요하고요. 대칭성을 다루는 분론, 그룹 시어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성 원리 같은 공간적인 걸 다룬다면 미분 계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동을 다루게 된다면 푸리의 급수 전환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려면은 수학 공부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 물리학과에서는 수리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과에서도 1년에 걸쳐서 수리 물리학을 배우는데 이 수리 물리학 과목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쳐서 물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수학의 부족함이 없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물리 분야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양자역학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양자역학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1년에 걸쳐서 수업을 듣는 과목이에요. 물리학과에서. 보통 3학년 1학기, 2학기거나 아니면 3학년 2학기부터 또 1년이거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물리학의 상징이나 꽃 같은 어떤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무엇이냐?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진실이죠. 그렇죠?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뉴턴 역학만 알고 있었는데 그 뉴턴 역학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했더니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해낸 게 양자역학이고 이 양자역학은 근데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봤더니 이게 지금 수소 전자의 오비탈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수소인데 이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마치 수소 전자가 마치 달이 지구를 돌거나 지구가 태양을 돌거나 하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 문제를 잘 풀어보면은 재밌게도 이 전자는 이런 각각의 다른 오비탈 구조, 양자 레벨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세계가 존재하게 됐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랑 완전히 별개는 아닌 것이 이런 양자역학의 체계를 우리가 좀 더 큰 거시적 영역으로 올라와 보면 뉴턴 역학하고 똑같아요. 그래야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고전역학하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미시적인 세계에 가면은 정말 기기묘묘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정말 경험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이해와는 달라가지고 정말 양자역학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가능하냐 그거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뭐냐면은 빛을 내는 거예요. 여기 전자를 내는 건데 여기선 빛으로 실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블 슬릿이죠. 이렇게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빛인 광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알죠, 여러분? 쉽게 빛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빛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이중 슬릿에 빛을 보내면은 이런 간섭무늬를 만들죠. 그렇죠?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간섭무늬 만드는 거는 뭐 파동설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그러면 전자를 한번 보내볼까? 전자 보내면 어떻게 돼요? 전자를 하나씩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구멍 2개 있는 대로.
아세요? 모르세요? 전자를 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세요. 그림에서 보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도 보통 답이 다 그려져 있어요. 슬라이드에. 여기 보면 전자를 쏴도 이렇게 됩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근데 전자를 쏘는데 아니 뭐 둘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니까 전자가 부딪혀서 퍼지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멍을 하나 막아봅시다. 그러면 전자를 쏘게 되면 딱 이렇게만 돼요. 전자가 도착하면. 또 이쪽을 막으면 전자를 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전자도 파동이네. 전자도 파동이구나. 파동으로 이해되는구나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두 개를 막는 거랑 하나 막는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를 막으면은 우리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걸 아는 거죠. 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전자가 이 두 개 동시에 통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개가 열려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두 개가 나눠져서 통과하는 것처럼 마치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데 어쨌든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해를 했는데 근데 빛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빛으로 돌아가서 빛을 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는 빛을 되게 약하게 쏠 수 있거든요. 아주 약하게. 빛을 약하게 쏘면 어떻게 돼요? 빛을 약하게 쏘면 여기서 아주 흐린 빛을 보냈을 때 여기에 지금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보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무늬가 보이잖아요. 빛을 약하게 보이면은 이렇게 이런 무늬가 아주 약한 무늬가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빛을 아주 약하게 보내면은 요 센 무늬에 비해서 약한 무늬가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빛을 보내면요, 놀랍게도 빛이 마치 입자인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찍혀요. 점으로 찍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점으로 찍히는데 빛을 계속 하나씩 보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약하게 보내면은 점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무늬가 옅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찍혀요. 점점 점으로 많이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양자역학 또는 빛의 입자의 이중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험인데 이거나 이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다 알갱이로 볼 수 있어요. 알갱이지만 이 알갱이들이 분포하는 것이 바로 파동적으로 조진하는 거죠. 확률 분포가. 그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기기묘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되게 놀랍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트랜지스터나 등등의 모든 현대 문명의 기반 지식이 됐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양자 정보학이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를 그렇게 남이 엿보지 않게끔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그리고 통계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20세기 초에 시작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계역학 여러분 아시나요? 또 연력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계역학을 부르는데 많은 분들의 기여가 있었지만은 가장 상징적인 그 업적을 세우신 분이 이분이죠. 볼츠만입니다. 루드비히 볼츠만. 들어보셨나요? 루드비히 볼츠만. 이분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죠.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를 도입했어요. 이분의 직접 여기 오스트리아 비인의 외곽에 공동 묘지에 이분의 묘가 있는데 직접 가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묘지석에 이렇게 누구 자식이 누구고 부인이 누구 이런 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보통 과학자들은 자기 인생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씩 남기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S equal KW예요. S equal K log W. 이게 바로 엔트로피식이죠. 이런 거 하나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있죠? 인간은 유한한데 다 죽고 나면 자기를 상징하는 딱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엔트로피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런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유리잔 하나 봅시다.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확산이 되죠. 쫙 퍼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완전 초기는 아니고 조금 진행된 다음이에요. 그렇죠? 진행돼서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비디오로 쫙 찍어가지고 시간을 엄청나게 뒤로 돌리면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죠? 다 퍼져가지고 이게 파란 잉크였다면 약간 살짝 푸르딩딩한 그런 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리면은 푸르스름하던 액체가 점점 모이더니 이렇게 되더니 딱 한 방울이 되는 상태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비디오를 보면은 다 알아요. 이게 부자연스럽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찍고서 거꾸로 돌린 거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인 거죠. 엔트로피라는 게 뭐예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도라고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측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볼츠만이 얘기를 했고, 볼츠만이 그러면 지구가 이제 분명히 열적으로 평형 상태로 가면은 멸망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약간 골치 아픈 어떤 그런 걸 깨닫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계의 여러 가지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마감했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 통계역학이라는 게 왜 놀랍냐면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만을 다루는 물리학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 효용성은 되게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통계 물리라는 건 뭐냐면은 많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인데, 그러면 수많은 입자들을 다 하나하나 다룬다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알갱이가 아보가드로수만큼 있는데 그 알갱이들이 다 그 다음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 뭐 10초 후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고 싶어요? 이 방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있는데 나는 알아. 저 산소 입자가 그 다음 시간 저기로 갈 거야. 난 그 대단히 중요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뉴턴 역학에서 입자를 따라가는 것 같은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분명히 존재해요. 중요한 거는 보통 어떤 형태를 취하면은 평균적인 양의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그 평균적인 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PV-nRT는 사실은 여러분이 화학에서 먼저 배웠을 텐데, 이 PV-nRT는 어떻게 보면 연력학적으로 유도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법칙이 존재하고, 그리고 입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간단한 이퀴파티션 테오렘, 에너지는 half 2분의 1 kBT로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평균적인 양인데, 이런 양들이 바로 거시적인 계를 다루는 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량을 다루는 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의 강점이며,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 일상 사회를 네트워크로 보고서 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학문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생물 물리학인데, 생물 물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생물 물리학이라는 것은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진 학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생물학의 영역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분이 이 두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누구냐면은,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까 그랬죠. 답은 다 슬라이드에 있어요. 프랜시스 크릭이에요. 이분이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으로 박사를 하셨죠. 프랜시스 크릭이고, 이 분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슬라이드에. 막스 넬브릭이에요. 프랜시스 크릭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DNA 구조 결정할 때, 그렇죠? 제임스 왓슨과 같이 구조를 결정해서 노벨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생물학을 좀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중심 원리라는 게 있죠. 센트럴 도그마도 처음 제창하고, 그리고 RNA 발견에도 기여하고, 한 일이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거죠. 역시 물리학자는 어딜 가나, 이런 거죠. 물리학자는 어딜 가나. 예. 그리고 이 막스 넬브릭은 원래 완전히 정통적으로 코펜하겐에서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코펜하겐 그 유명한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30년대, 야, 물리학 우리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너는 생물학으로 좀 관심을 돌려봐. 1930년대. 예,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생물학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What is Life를 읽고 생물학에 투신을 했는데, 이분이 돌연변이 발생의 물리적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두 분이 둘 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물리학자로서 완전 정치적인 물리학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생물학에 가서 큰 업적을 남긴.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계통을 살펴봐도 재밌더라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요즘에는 위키피디아가 발달해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딱 치면은 자기 스승 제자가 다 나와요. 뭐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아인슈타인을 쳐보면은 지도 교수가 클라이너라는 분으로 통계 물리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방금 우리 통계 물리학 전 슬라이드 봤죠, 그렇죠? 그 위를 가보면은 생리학을 하신 분이에요. 생리학은 의학이나 생물학의 분야로 취급되지만 피지올로지니까 피지가 들어갔다는 게 보면은 생명 현상을 물리적으로 본다는 뜻이 들어있긴 해요. 생리학이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혹시 아직 픽은 모르겠지만 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을 기술하는 픽스러가 있는데 그 픽스러가 통계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매우 중요한 법칙인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픽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학문적인 증조 고조 할아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학문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생물학이 발전해 가다가 통계학 하다가 다시 물리학이 왔는데 이제 물리학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예, 다시 그 물리학적인 발전이 생물학으로 가는 시대가 요즘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물 물리학이라는 데서는 생물 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 분자 뭔지 알죠, 여러분? 알아요? 물리 관심 있는 분들은 생물학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DNA죠. DNA입니다. DNA고요. 이건 단백질이고요. 이거는 지질을 이루는 하나의 분자고,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에 대한 물성을 이해하는 게 생물 물리학의 하나의 그러니까 관심사 중에 하나고, 이 생체 분자의 거동을 이해하는 거, 이 분자 모터를 이해하는 건데 분자 모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은 없을 텐데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추측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뭘까요? 밑에 게 뭐고 여기 위에가 뭘까요? 모르죠, 그렇죠? 이 아래가 뭐냐면은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해서 세포 미세 소관이라든가요. 그 세포에서 세포의 골격을 이루고 세포가 그 DNA를 염색체를 그 나눠 가질 때 이렇게 밧줄에 해당하는 거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해요. 염색체를 끌어당기잖아요. 그 밧줄에 해당하는 게 마이크로 튜블이고, 이 위에 거는 그 위를 걸어가는 단백질이에요. 카이네신이라고. 한번 볼게요. 동영상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살 걸어갑니다. 진짜로. 네, 걸어가요. 근데 생물학 하신 분들이 이걸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어디서 처음 발견했냐면 오징어에서 발견했고, 오징어가 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세포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 따라가서 막 물질 운반하는 애들이 하거든요. 이 단백질이. 거기에 보니까 특정 단백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염색을 해보니까 막 뭐가 움직여. 오징어 다리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떠한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형광을 붙여요. 형광을 내는 걸 붙여요. 퀀텀 닷이든 형광 다이든 붙인 다음에 걔를 진짜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얘가 걸어가는지 봐요. 걸어가는데 단순히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그림에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한 번 움직일 때 딱 얼만큼 멈추겠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멈추겠죠. 이걸 다 쟀어요.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한 번에 얘는 얼만큼씩 걸어가냐? 8나노미터씩 걸어가는 걸 밝혔어요. 8나노미터. 그리고 속도도 다 쟀어요. 얼마만큼 걸어가는지. 근데 물리학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기 전까지는 생물학자들은 최대한 했을 때 이런 단백질이 많고 이런 단백질을 세포를 염색했더니 뭔가가 움직이더라 정도까지인데 물리학자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다 쟀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2000년대 초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요 무렵에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 얘가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걸어가느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자벌레 모델이에요. 인치웜. 이게 인치웜처럼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사람처럼 걸어가느냐, 핸드 오브 핸드냐. 다른가요? 여러분 걸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느껴지나요?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같다면 곤란해요. 네. 근데 왜냐면 이렇게 걸어가느냐? 근데 이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는 밝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요 발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형광 표지를 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갈 때는 한 보폭만큼 8나노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16나노 하나도 안 움직이고 16나노 안 움직이고 16나노 안 움직여요. 이렇게 밝혀냈다는 거예요. 약 한 6, 7년 전에. 그래서 최초로 이것이 어떻게 그러는지 밝혀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볼까요? 요거는 그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무비인데, 이게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의 벽에 박혀가지고 수소 이온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물레방아예요. 물레방아. 그래서 막 이 수소 이온이 흘러가면요, 얘가 돌면서 뭘 하냐? ADP랑 포스페이트를 합쳐서 에너지 분자인 ATP를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 모터처럼 돌지 않습니까? 이거는 걸어가는 1차원적인 직선 운동을 하는 모터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회전 모터죠. 자동차 바퀴에 달려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모터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근데 이것도 물론 생물학자들은 저는 단백질이 많다. 그리고 아마도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엑스레이 구조를 결정해 봤더니 뭔가 돌아가는 축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정도였는데, 물리학자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요 축에다가 기다란, 여기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여기 한 수나노에 불과합니다. 수나노에 불과한 축이 도는 건 정말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물리학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대한 막대기를 달았어요. 거대하다는 게 근데 기껏 해봐야 수 마이크로미터예요. 얘에 비해서 1000배쯤 큰 막대기를 단 다음에 회전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막 돌죠. 그걸 직접 관찰함으로써 이 미토콘드리아의 벽에 많은 이 단백질이 회전하는구나. 회전함으로써 ATP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물리학에서 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물리학은 상당히 지금 기회에 도전을 받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세포 속을 나타낸 이 그림인데요. 예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대장균의 꼬리고요. 여기 대장균 안쪽 안에 보면은 이렇게 단백질과 핵산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다루는 거는,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게, 왜냐면 너무 복잡해요. 뭐 가득 차 있어요. 막 진공상에서 뭐 전자 하나가 떠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서로 얽혀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100% 알코올 이런 게 아니죠. 온갖 복잡한 것들이 몇천 종류의 다른 것들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은 과거에는 이건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고서 비교적 최근까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인데, 물리학이 근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주 작은 것도 탐지할 수 있고 아주 빠르게 탐지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분자 하나하나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연구할 수 있다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세포 내 사건을 정확하게 실시간 빠르게 장기간 이런 게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게 되면, 정량적인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얻어야만 우리가 수학적 방정식에 넣고서 맞는지 틀린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이론이 중요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리적 원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대한 이론뿐 아니라 실험 기술들도 다 물리학자들이 개발했는데, 엑스레이 보실까요? 엑스레이는 이게 예쁘게 생긴 보석 같은 게 있죠.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단백질을 결정으로 만들어요. 단백질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단백질 오늘 드시고 오셨죠? 예? 뭐 계란, 그렇죠? 고기 이런 거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순수한 한 종류의 단백질을 잘 준비하면 크리스탈이 돼요. 신기하죠, 그렇죠? 단백질인데 크리스탈이 됩니다. 이 크리스탈 가지고서 여기다 엑스레이를 뻥 때려요. 엑스레이를 때리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이 나오고, 무수히 많은 점이 바로 엑스레이 산란, 그 회절, 애돌이인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은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틴 구조 처음 결정하신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 많이 받았어요. 브레이그나 라우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전자 현미경이죠. 전자 현미경을 펑 찍게 되면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도 다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물리학자들이 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세포의 어떤 부분을 형광으로 찍은 건데, 이게 너무 뿌옇잖아요. 옛날에 뿌옇도 좋았었는데, 뿌옇도 만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반드시 뿌옇 할 이유가 없다. 초고분해능 기술을 만들자. 그래서 광학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파장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한 것이 바로 초고분해능 기술로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훨씬 더 이것이 아주 섬세한 걸 보여주는 영상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요거를 개발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에릭 배직, 스테판 헤어, 윌리엄 모너인데, 윌리엄 모너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발표해 주시고. 요 세 분이 다 물리 전공자예요. 셋 다 물리로 박사 다 받았어요. 물리다 전공 박사 하고서 생물학에 되게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은 화학상을 받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물리를 공부하고 생물학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상은 우리가 줄게, 화학상이 줬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물리가 이제 종종 물리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막연한 두려움 이런 걸 갖기도 해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 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거죠. 핵발전소. 그리고서 핵발전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게 일본에 떨어진 걸 찍은 거라고 나가사키인가 뭐 히로시마인가 핵폭탄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핵 에너지는 이미 자연에 존재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에 존재했는데 이 인간이 너무너무 물리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렇죠? 자연의 강력한 힘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네,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고 또 이건 화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뭐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이 나노 물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노 물질도 물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나노 물질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말도 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연을 더 잘 지배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리학을 한다고 내 자신이 되게 위험한 일을 할까 봐 너무 무서워. 보통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보통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물리학의 좀 좋은 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물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식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이렇게 뭐 온갖 좋은 아주 높은 효율의 태양열 전지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미 많은 성공을 이뤘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 물리학의 어떤 한 예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그거예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그 유체역학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해서 유체역학 분야에서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새로운 물질의 개발 이게 여러분 뭔지 알죠? 초전도체잖아요. 초전도체가 이제 에너지 전기 문명, 에너지 문명에서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초전도체의 가능한 온도가 점점 실온까지 올라왔거든요. 실온에 거의 근접해 오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실온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에너지 손실에 걱정 없이 전기를 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방법도 물리학에서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했을 때 물리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미래의 직업이 무엇일 것인가? 최근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랑 바둑이 있었잖아요. 한 몇 년 전이죠 벌써.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졌어요. 바둑이라는 것은 절대로 컴퓨터가 이길 수 없다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런 믿음은 아주 강력했는데 이제 알파고가 무참히 이겼죠. 그렇죠? 세계 1등을 이겼고 그 다음에 보면 알파고끼리 바둑 두는 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알파고 A, 알파고 B가 대국하는 거를 신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파고가 이제 메이저리그고 사람 리그는 마이너리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단순한 일들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까. 아까 들어보니까 정석 교수님하고도 많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패턴 인식 같은 거는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자동차 톨게이트 지나는 같은 것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사람 없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감이 많이 조성됐는데 그러면은 과학자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글쓰기 같은 기술은 대단히 개발돼가지고 기자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그렇죠? 뭐 처방, 의학 처방이나 아니면 그 법률가들의 어떤 뭐 글 같은 거를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논문 쓰기도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마 논문 쓰는 것 자체.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좋고 옳고 그름 뭐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는 그런 것이 관련 있는 학문 추구나 연구 수행에는 아마도 이것들은 아직도 인간의 영역으로 제 그냥 희망을 섞어 얘기하자면 한 1, 200년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과학자 자체가 이 미래의 직업으로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걸 대체하는 수익에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뿐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과의 물리학과 학생들이 뭐 한 30명, 40명, 50명 된다고 했을 때 그 모두가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뭐 몇 명 물리학을 정말 자기가 평생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물리학에서 1학년부터 4학년 때 배우는 게 뭐 과거의 인류의 과학의 역사에 몇백 년을 집약해 놓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발전을 갖게 되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물리학을 학부로서 전공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세상 어디에 있는 문제도 조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 이런 말이거든요. 어니스트 러더포드라고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 물리학자인데 모든 과학은 뭐 물리학이거나 아니면은 우표 수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화학에서 받았어. 화학에서. 예. 다시 말해서 이분은 노벨상을 뭘 받았냐면 스탬프 컬렉팅 노벨 프라이즈를 받으신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학은 무궁무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은 분명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그것을 필생의 업으로 저와 같이 업으로 삼고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